떴다 뱅뱅 변정국입니다. 오늘은요 연초에 일어났던 하네다 공항에서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원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뱅뱅 이륙합니다. 이 사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A350-900 항공기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갖고 있는 A350-900 대형 항공기, 이제 장거리용 항공기이고, 이 비행기가 이제 2021년에 만들어진 비행기고, 그리고 롤스로이스 엔진을 이제 달고 있는 항공기고요. 에어버스 A350-900이 상용화돼서 날아다니는 게 거의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고 났던 일본 항공기는 이쪽 활주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DHC-8이라는 프로펠러 항공기, 조그만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 항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찰리 5 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서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일본 항공기가 통과를 하면 일로 들어가서 이제 이륙을 하는 요런 순서로 이제 얘는 착륙, 얘는 이륙,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항공 비행기는 내려오면서 그대로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완전히 그냥 그대로 추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 때문에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타고 있던 6명 중에 5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1명은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그 기장으로 알려져 있죠.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 약간 비껴나가면서 여기 어디쯤에서 멈춰섰어요.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밑에서 뭔가 액체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건 연료통이 부딪히면서 연료통이 깨져서 연료가 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나오고, 엔진 뒤에서 불꽃이 계속 튀고 있었는데 승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엔진을 끄려고 했고 끄는 게 절차인데, 그 엔진을 제어하는 그 케이블도 다 끊어지는 바람에 엔진이 안 꺼지고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던 조종석과 객실 승무원, 그러니까 안에 인터폰도 선이 끊어져서 안 되는 상황에서 객실 승무원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바깥을 보고 문을 열어서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그럼 가장 이제 큰 의문은 그거죠. 그 항공보안청 비행기가 여기에 멈춰 서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활주로로 나갔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당시 교신 기록을 공개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보통 항공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보고위원회가 꾸려지고 항상 사고조사 보고서가 결과로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도쿄타워는 이제 그 하네다 공항의 관제탑을 얘기하는 거고, JAL 516이 사고기입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는 처음에 접근 관제소랑 접근을 하다가 이제 항공기가 착륙에 거의 임박했다라고 하면 접근 관제소에서 너 이제 관제탑이랑 교신해라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관제탑으로 넘어가서 첫 교신을 한 거예요. 도쿄타워, 뭐 이제 재팬에어 뭐 516하고 스파 18은 내 주기장은 18번이다. 게이트 넘버 18번이니까 알고 그쪽으로 내린 다음에 돌려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쿄타워가 이제 응답을 하죠. 일본항공 516편 여기 도쿄타워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이번에 사고 난 활주로가 34번 오른쪽 활주로예요. 34번 오른쪽 활주로로 계속 접근하세요. 그 다음에 응답을 합니다. 보통은 관제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조종사는 무조건 복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비행기가 나와요. 델타항공 비행기가 이제 지상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굴러오다가 이제 다시 그 관제탑하고 교신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금 홀딩 포인트 찰리 1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C1이 뭐냐면 사고 난 활주로의 제일 끝쪽,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 제일 끝으로 이동 중입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델타가 대답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워는 다시 일본 항공기를 부릅니다. 34번 활주로로 착륙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이제 내려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사고 항공기에서 복창을 또 하죠. 우리 착륙하겠습니다. 착륙 허가 받았습니다. 일본 항공 516편. 여기서 다른 항공기가 또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사고 2번 항공기가 됩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예요. JA722 알파, 요게 이제 그 항공기의 등록부입니다. 거기서 관제탑에 최초로 교신을 시도를 하는 거죠. 관제탑 우리인데 우리도 이동 중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타워에서 봤죠. 넘버 1, 네가 이륙 순서 1번이야. 가장 먼저 이륙할 수 있는 순번이니까 이륙 대기를 위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C5로 가라고 하는데, C5가 어디 있냐면 이 아까 델타 항공기가 가던 C1보다는 굉장히 활주로에서 앞에. 델타는 여기 있고 얘네는 여기예요. C5가. 이 항공기는
그 전날 났던 지진 때문에 육로로 가는 길이 다 끊겼으니 노토반도에 구호품을 전해주러 가는 항공기였고 빨리 전해줘야 되는 항공기였기 때문에 델타가 보고는 먼저 했지만 너를 먼저 이륙시켜줄 테니 너는 비행기 작으니까 중간에서 이륙 가능하잖아. 중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해상번창 다시 대답합니다. 자, 우리 C5로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륙순서 1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타워가 다시 줍니다. 야, 너 속도 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까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랑 비행기 사이 간격이 좀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사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륙하려는 항공기 3대 있지. 근데 그 와중에 먼저 보내야 되는 항공기 뭐 또 하나 있지. 네. 보통은 항공기한테 이륙 허가를 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에서 이륙하는 허가를 많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꼬이면 자기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급하게 떠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너 이륙하라고 주는 거고, 그럼 이 관제사는 얘도 신경 써야 돼, 쟤도 신경 써야 돼, 착륙하는 항공기 2대나 있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터치다운을 합니다. 이 밑에 지금 해상보안청에서 공개한 건 이까지인데 이게 녹음된 게 있거든요. 녹음된 거 뒤로 들어보면 터치다운을 한 다음에 그 뒤로 따라오던 또 다른 일본 항공기가 있어요. 131편이 또 있습니다. 그 131편이 급하게 보고를 해요. 나 131편인데 활주로에 불 났어 라고 보고를 하니까 관제탑에서 급하게 131편 그 자리에서 정지, 그리고 여기 따라오던 166편 너 다시 떠 라고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뭐 막 이런저런 막 혼란스러운 관제가 들리다가 올 스테이션 에어포트 클로즈드, 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5시 43분인데 여기서 지금 사고 나는 시점까지 5시 47분까지 딱 4분이거든요. 4분 안에 이 관제선은 항공기 6대를 막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던 거고, 실제로 하네다 공항이 말도 못하게 바쁜 공항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C5까지 이제 간 게 한 45분 11초. 여기가 지금 사고 나는 어떤 과정까지가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선 시간이 언젠지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제 나온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활주로에 들어간 다음에 한 35초에서 40초 정도 있었어요. 그 말은 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장님은. 그게 아니라면 네. 활주로 앞에서는 이렇게 홀딩 포인트라는 그 멈춤 지점에서 원래는 빨간불이 쫙 켜져 있어서 가지 마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만 작동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고가 난 활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포인트에서 그 등이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상태. 고장이 났던 거죠. 원래는 그게 빨간불로 켜져 있다가 관제사가 지시를 내리면서 너 이제 이륙해도 돼, 아니면 활주로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려도 돼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그 등을 꺼줍니다. 그럼 등이 꺼진 걸 보고 활주로로 진입을 하는데, 이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등이 꺼져 있으니까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조종사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 비행기는 지금 재난구호 물품을 나르는 비행기,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기 때문에 나는 홀딩 포인트까지 안 갔어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피로도에 대한 조사도 좀 해봐야 된다. 관제만 보면요, 이대로만 했으면은 사고가 안 났어요. 이거 지금 문제되는 관제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조종사분들한테도 좀 취재를 해보고 관제사분들한테 취재해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해상보안청의 기장님께서 요거를 오해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분석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 기장님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넘버원이라는 말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너는 넘버원이야, 네가 제일 먼저 뜨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일 먼저 뜨는구나, 그냥 거기서 그냥 어차피 뜰 거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래서 활주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뭐 넘버원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다 아주 흔하게 쓰는 맞아요. 표현인데, 다만 이제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만약에 이 항공기 기장이 착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버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들어가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본 관제사들한테 넘버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라고 일단은 이제 지시를 내렸대요. 서로 이해를 한 거를 복창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죠. 이제 관제인데, 네.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영상들이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사고가 날 뻔한 것도 이제 건너가고 있는 게 이제 위로 싹 뜹니다. 근데 요게 불과 몇 미터면 19m예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어미스 사고가 자주는 아닌데 종종 나요. 아무튼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상보안청항공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활주로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럼 그 다음 문제는 관제탑은 왜 안 막았냐. 공항에 있는 뭐 레이더나 이런 관제 시스템도 항공기 위치를 파악을 하지만 항공기도 내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민항기들은 계속 쏴요. 그러면 그게 관제사가 보고 있는 이 공항 도면 레이더에 어느 항공기가 어디로 지금 쫑쫑쫑쫑 움직이고 있다는 게 계속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활주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되는 항공기가 진입이 되면 아마도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했을 것 같고, 관제사가 그걸 확인을 하고 급하게 너 멈춰라는 사인을 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안전장치들이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가 지금 하나도 작동했다는 근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또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 티카스입니다. 티카스라고 하면은 충돌을 방지하는 일종의 장치인데, 이 티카스 장치들이 다 있어요. 티카스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내려오는데 여기 항공보안청 비행기가 있으면 울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종사분들에게 물어보면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낮은 범위로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해야 된대요.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려갔을 때 티카스가 작동하면 비행기가 아닌 다른 것들도 비행기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경고를 주면 조종사 입장에서는 바로 다시 고어라운드를 해야 되니까. 이륙하려고 줄 서 있는 비행기 여기서만 3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상의 지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티카스를 키고 내렸을 때는 여기서 막 다 울리고 하면 난리 나니까 어느 순간 내려보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도 못 봤을 거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육안으로는 안 보였을까? 내리는 비행기가 딱 봤는데 활주로에 뭐가 있으면 이상하다 해갖고 다시 떠야 되는 거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당연히 그 기자 입장에서는 못 봤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나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기술을 보고 있으면 뒤쪽으로 나오는 불빛이 없어요. 일단은 뒤쪽 비행기는 앞에 비행기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전멸등 몇 개 하고, 비행기 왼쪽 오른쪽에, 왼쪽에는 빨간색, 오른쪽에는 초록색 등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앞에 비행기가 있구나, 어느 방향이구나, 이걸 아는 건데, 그때 되게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그 엄청 밝은 등이 네. 쫙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등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요까지 있습니다. 요즘 큰 공항엔 다 그렇게 돼 있긴 한데 HIRL이라는 굉장한 조휘도의 활주로 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활주로 등이 쫙 켜진 상황에서 깜빡깜빡하는 그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기도 해요. 어스른 밤이었어요. 완전 대낮이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는 약간 밝았는데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는 깜깜한 밤이 될 정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있는 거에서 약간 시각적으로 좀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 또 분석가들은 라이트닝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에 캘리포니아 LA 공항에서 US 에어 여객기랑 스카이웨스트 항공이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원인이 조명이었다는 거예요. 조명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게 있는데, 이번 것도 비슷한 거일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모르겠으나 이제 터치다운을 하기 전에 일본 항공 조종사가 조종관을 당겨서 제2륙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느낌상이지만 저는 당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항공기가 이렇게 펑 터지고 나서 쫙 활주로로 끌려올 때 보면 앞바퀴 부러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위쪽은 멀쩡했는데 밑쪽에 이제 충격이 가해져서 뭔가 이렇게 줄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항공기가 그냥 땅에서 2개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앞쪽부터 날아갔을 텐데 밑부분에 파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코가 아니라 밑쪽이면 그렇죠. 뭔가... 어떻게든 기장이 저 항공기를 오버패스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 아닐까. 제일 중요한 건 블랙박스를 분석해봐야 되겠죠. 사고 후에 또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90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승객들의 대탈출 과정입니다. 비행기가 여기까지 이제 멈췄어요. 딱 사고가 딱 났을 때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안 꺼지고 이게 다시 옮겨 붙어요. 바람 때문에.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했으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전원 탈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기내 방송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것이 왜 마비가 됐었는지도 지금 에어버스나 이런 데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기내 방송이 마비가 됐다는 거는 어떤 상황인지 그렇죠. 승객들은 모르는데 기장이 빨리 판단해서 뭐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폰을 들고 승무원들이
탈출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룰입니다. 승무원들이 이제 90초 룰. 이게 90초 룰이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쉽게 말해서 90초 안에 모든 승객을 탈출시켜야 한다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요. 사고가 딱 났을 때 승무원들은 그 매뉴얼대로 딱 한 거죠. 안타까운 사고긴 하지만 다행히 350이라는 비행기가 아주 최신기다 보니 화재에 좀 강한, 그러니까 불이 좀 빠르게 들붙는 소재로 비행기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큰 사고를 면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이번 사고 보면서 많은 뭐 관계자도 그렇고 막 불이 저렇게 붙었는데 비행기가 버티고 있어. 저 정도면 이미 어딘가에서 푹석푹석 무너지고 부러지고 해야 되는데 동체가 그 모양 그대로 불에 타면서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행기의 안정성이 이걸로 평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가연성, 불에 잘 붙는 성질의 어떤 소재 혹은 장비 이런 걸 하나라만 썼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신형기에다가 그걸 이제 적용한 것이 이번에 큰 사고를 또 면하겠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매뉴얼대로 했었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한 게 승무원도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승객이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승객들. 일단 승객들이 짐을 들고 내리는 승객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고가 나면 본능적으로 자기 짐을 챙기게 돼 있어요, 내릴 때. 근데 이거 챙기다가 캐리어가 떨어지거나 뭐해서 누구 다치거나 통로를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급정거를 하고 충돌을 해서 충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트를 안 맸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하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날아갔어. 넘어졌어. 나 같은 이제 덩치 큰 사람이 기절해 있다 치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데 이거 불편해서 안 매시는 분들 많아요. 등받이 좀 올려주세요. 앞에 테이블 올려주세요. 창 열어주세요. 하는 게 창문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열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밖에서 안 보이니까 불이 났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승무원들이 열린 창문을 보고 불이 저쪽엔 나 있으니까 저쪽 문은 개방하지 말고 이쪽 문은 개방하자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0.001초가 급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승객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랑 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모두 살리기 위한 의무예요. 사고가 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짐 챙기지 않고 안전벨트라는 거 꼭 매주고 다 미연의 어떤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아셔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임에는 분명하지만 여기서 배울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도 대단히 점검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고가 우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뭐 좀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하느냐고 약간은 뭐 조금 좀 덜 설명할 수도 있고 불명확한 거 있을 수가 있지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이제 명복을 좀 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히나 이제 일본의 이제 어떤 재난 상황에 최전선에서 계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렇게 큰 지진이 나고 그거를 구호하러 가던 뭐 분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뉴스를 딱 접했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좀. 참 이런 사고가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항공업계도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절대 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